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올해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덮치면서 서울은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10배나 높아졌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다소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다음 달 소행성에 착륙합니다. 소행성에서 암석 샘플을 채취한 하야부사 2호는 오는 2021년까지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여러 분야를 융합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융합기술에 올해 375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언맨처럼 사람의 능력을 높이는 기술부터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신소재를 개발하는 기술까지 앞으로 어떤 융합기술이 개발될 수 있을지 과학 본색에서 살펴봅니다. 올해를 선도할 최신 ICT 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CES 2019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CES가 보여준 미래 모습은 어땠는지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 총정리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대기질이 전국적으로 악화한 가운데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최악의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정체와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사흘째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후 한때 시간 평균 농도가 147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10배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환경과학원은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부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모레는 영하 10도에 달하는 반짝 한파가 찾아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과 주말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며 다시 미세먼지가 짙어질 가능성이 커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처럼 올해 들어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초미세먼지는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키는 만큼 야외 활동을 최대한 삼가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과 40분의 1 이하의 미세한 입자로 폐렴과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등 질병을 악화시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연구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이 2.7%, 사망률은 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미세먼지는 훨씬 해로워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 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이 9%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폐질환이 악화된다든지 혹은 심혈관,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발생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돼 있고 또 최근에는 비만과의 관련성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피해를 막는 최선의 방법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야외 활동과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일반 면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외출했다 돌아왔을 때는 손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과 샤워 등을 통해 몸에 달라붙은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는 건강관리에 더 주의해야 하고 호흡기와 심혈관, 천식 질환자는 증상이 악화할 경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지난 주말 베이징을 비롯해 중국 북부 지역에 올해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한 가운데 중국 남부에도 2급 경보인 스모그 주황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중국 기상국은 장쑤성 성도인 난징을 비롯해 쉬저우, 화이안 등 9개 도시에 24시간 내에 아주 나쁨 정도의 스모그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산둥과 허베이 허난성 일부 지역에도 스모그가 발생했으나 오늘 밤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없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본어로 매를 뜻하는 탐사선 하야부사 2호가 다음 달 하순 소행성 류구에 착륙을 시도합니다.
하야부사 2호는 소행성의 암석을 채취한 뒤 오는 2021년에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구에서 약 3억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류구. 지난 2014년 발사된 일본 탐사선 하야부사2가 다음 달 후반 착륙을 시도합니다. 앞서 하야부사2는 지난해 소행성 상공에 도착한 뒤 탐사형 소형 로봇을 착륙시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소행성 표면이 예상보다 거친 바위로 뒤덮여 있어 본체인 하야부사2의 착륙은 후보지를 찾지 못한 채 연기됐습니다. 안착을 위해선 착륙지 주위에 50에서 70cm보다 큰 암석이 있어선 안 된다는 게 일본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하야부사2가 소행성에 안착하면 1m 길이의 장비를 이용해 암석 샘플을 채취합니다. 이어 오는 2021년까지 샘플을 갖고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그 샘플을 지구로 귀환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연구를 통해서 과거에 물이 얼마나 있었고 그게 지구의 물에 바닷물에 기여한 정도가 얼마나 큰지. 또 다른 소행성 탐사선 미국의 오시리스 렉스는 지난해 12월 소행성 베뉴 궤도에 도착했습니다. 이 역시 소행성에서 샘플을 채취한 뒤 2023년 지구에 귀환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 뒤편에 착륙한 중국의 탐사선 창어 4호가 밤 시간대 달 표면 온도 측정을 시도한다고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달에서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각각 지구의 14일과 같고 낮과 밤 사이 온도차도 매우 큽니다. 과학자들은 달의 낮 최고 온도는 섭씨 127도까지 오르고 밤 최저 기온은 섭씨 영하 183도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인류를 달과 화성으로 실어나를 유인 우주선 스타쉽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스페이스X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 궤도전 수직 이착륙 시험 비행을 위해 완전하게 조립된 스타쉽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머스크는 스타쉽 시험 비행 로켓이 텍사스 발사장에서 이제 막 조립을 마쳤다면서 이는 실제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쉽은 조립 과정에서 부분적인 모습이 공개된 적이 있지만 이처럼 전체 형태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페이스X와 머스크 CEO는 스타쉽 시험 비행 일정에 관해 밝히지 않고 있으나 한두 달 안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네.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릴게요. 어떤 건가요? 황보혜경 앵커 혹시 융합 기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융합 기술이요. 융합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 기술 저 기술 다 섞어놓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기술인가요? 네, 짐작한 대로 융합 기술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분야 간의 기술을 섞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자면 뭐 로봇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술, 바이오 기술을 한데 섞어서 또 다른 기술을 만들어내는 걸 뜻하는데요. 네. 정부는 이처럼 이 융합 기술을 개발하는데 375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어떤 융합 기술들이 만들어지게 될지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융합 기술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을 텐데 방금 예로 드신 로봇과 인공지능 또 바이오를 결합한 기술들 아무래도 바이오가 들어간 거 보니까 인간과 관련된 기술일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를 섞으면 이 사람의 신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네. 사람의 어떤 신체 능력을 높이는 기술을 만든다거나 혹은 뇌파를 자극해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네. 혹은 뭐 후각이나 시각과 같은 오감을 조금 더 센서 기술을 통해서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네. 뭐 이런 기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바이오 기술이 모두 담기게 되는데요. 예.
네. 우리 흔히 영화 아이언맨에서 보면 주인공이 이제 슈트를 입고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는 맞아요. 걸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영화 같은 것들을 기술을 통해서 구현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사람의 능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번 연구의 골자입니다. 네, 아이언맨이 현실로 나타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은데요. 또 개발이 추진 중인 융합 기술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이 밖에도 자연의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을 모사해서 이걸 흔히 뭐 자연 모사 기술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런 특징들을 모사해서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내는 연구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로는 뭐 사이언스 투데이에서도 많이 좀 보도를 해드렸는데 홍합 접착제라고 해서 네. 홍합이 단단하게 바위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수술용 그런 뭐 접착제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있었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이런 연구도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융합 기술에 해당이 되는군요. 네, 정말 흥미로운데 또 어떤 기술들이 있을까요? 네, 또 전통 문화와 첨단 기술이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즘 뭐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유기 그릇 있잖아요. 네. 유기 그릇이 참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은데 편견이 좀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것이 있어서 또 녹이 쉽게 쓴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구매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유기 그릇을 녹슬지 않는 이런 스타일로 어. 만들어서 첨단 기술을 여기다 접목을 하는 거죠. 녹슬지 않게요. 그렇죠. 예. 이렇게 새로운 유기 그릇을 만들겠다. 뭐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이 밖에도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 요즘 네. 워낙 이제 플라스틱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현안을 해결하는데도 융합 기술을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이 하루빨리 이 플라스틱 자연적으로 분해된 플라스틱 같은 기술은 빨리 좀 개발이 돼서 실생활에 접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융합 기술들 들어보니까 여러 분야가 합심해서 들어가는 만큼 협력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진들은 일종의 어떤 팀을 이루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첨단 기술은 뭐 하나의 분야에서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 여러 분야가 이렇게 협업을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분야를 넘나드는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새로운 뭐 아이디어도 교류를 하게 되고 또 문제를 볼 때도 여러 각도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그 융합기술 개발 사업이 그런 흐름을 좀 관통하는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연구 현장에서 이런 융합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 분야의 연구자들을 만나면 새로운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네. 그래서 좀 색다른 자극이 많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취재를 했던 스트레스 센서 같은 네. 경우에도 뭐 화학공학과 관련된 연구자도 있었고 뭐 나노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자도 있었고 예. 또 이게 스트레스와 호르몬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네. 의료진과의 또 협업도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공동 연구를 통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좋은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네. 현대 사회가 참 뭐 복잡해지고 있고 분야 간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과학 기술도 이런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분야의 연구진이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일종의 딜레마라고 할까요? 이렇게 융합 기술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과학 기술의 근간에는 기초 과학이 있잖아요.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도 미뤄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물론 융합 기술, 이런 응용과학 이런 거는 현대 들어와서 좀 더 중요성이 강조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초과학을 도외시할 수 없는 건 확실한 거죠. 특히나 뭐 노벨상 시즌이 되면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이 탄탄하지 못해서 못하다. 노벨상을 받지 못한다. 예. 장기적으로 기초과학에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물론 상대적으로 응용과학이 단기간에 성과를 낸다거나 이런 점에서는 좀 장점이 있고 반대로 기초과학은 좀 더 오랜 시간 투자를 해야 빛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긴 하지만 네. 응용과학과 기초과학을 어떤 선택의 대상, 택일의 대상으로 논할 게 아니라 어떤 투트랙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트랙 전략이라면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과학이 중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을 때는 뭐 기초과학에 투자를 하고 네.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니까 응용과학, 응용기술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면 또 그쪽에 투자가 몰리는 이런 유행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나라 과학기술 역사가 뭐 50년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0년이 조금 넘은 이 시점에서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정책을 펴갈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경중을 따지기보다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황보혜경 앵커 혹시 네. 그 폴더폰 기억하시나요? 폴더폰이요. 제가 학창 시절만 해도 사실
폴더폰밖에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가장 익숙한 폰이죠. 네, 네. 맞아요. 이 폴더폰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스카이 폴더폰이 부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스카이폰이 부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휴대전화 유통업체 착한텔레콤은 이 펜텍과 포괄적 협력 계약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스카이 브랜드의 스마트폰 한 종과 폴더폰 한 종을 출시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우선 제품은 OEM 방식으로 해외에서 생산되고요. 펜텍 연구소 출신 개발진과 함께 공동 개발 그리고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스카이 폴더폰은 사실 저는 그 광고까지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할 정도로 당시엔 정말 선풍적인 인기였잖아요. 네. 그런데 5G 시대에 다시 폴더폰을 만날 수 있게 된다니까 이거 요새 소위 말하는 뉴트로 열풍 아닌가요? 네, 저희 사이언스 투데이에서 뉴트로 열풍에 대해서 몇 차례 소개해드린 네. 적이 있죠. 요즘 젊은 층을 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네. Z세대가 이 복고를 새롭게 해석하는 이 뉴트로 열풍이 어쩌면 스마트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뉴욕 포스트에서도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중반에 태어난 이런 세대들이 스마트폰을 포기하고 폴더폰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네.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스마트폰이 일단 스마트폰 중독에서 피할 수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위치 추적과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기술 발전 속에서 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얼마 전 CES에서 이 폴더블 폰이 굉장히 집중 조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접을 수 있는 폰 유명하게 나왔었죠. 네, 그렇죠. 폴더블 폰이 나오는 이 시대에 폴더폰이 다시 나온다는 점에서 그러게요. 휴대전화 시장이 단순히 스마트폰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폴더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의 다양성이 이렇게 커진다라는 것은 그 시장의 생태계가 좀 더 건강해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소비자들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거잖아요. 아. 여러모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저희 사촌 동생만 해도 다시 투지폰을 쓰겠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고 폴더폰으로 돌아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어린이나 수험생,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고성능 스마트폰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폴더폰을 쓰더라도 스마트 기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요즘에는 또 스마트 기능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폴더폰도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게요. 충분히 쓸 수 있는 폴더폰도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앞으로 폴더폰의 증가 추세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스마트 기능이 좀 접목돼서 나온다면 폴더폰이 다시 사랑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과학 분석 잘 들었습니다. 홍역 환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대구시가 영유아 예방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는 홍역 확산을 막기 위해 생후 6개월에서 11개월 사이 영아도 MMR 1차 예방접종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MMR 예방접종은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등을 예방하는 혼합 백신으로 생후 12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 1차 접종을 하고 만 4살에서 6살 사이에 2차 접종을 합니다. 또 간호사 등 의료인 전파를 막기 위해 대구 지역 종합병원과 소아진료 의사와 간호사, 구급대원 등 의료인 18,000여 명을 상대로 홍역 항체 검사를 진행합니다.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5,200여 명은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증상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지난달 17일 8개월 영아가 홍역 증상을 보인 이후 종합병원 간호사 등 모두 13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학병원 수술 예약 환자 12명 가운데 1명은 수술을 앞두고 일정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세대 연구팀이 2007년부터 10년 동안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 수술을 예약한 6만여 명을 분석했더니 이 가운데 수술이 취소된 경우가 4,800여 건으로 수술 취소율이 8%였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이 취소된 주요 이유로는 환자 본인의 결정으로 수술 일정을 취소한 경우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수술 의사가 모자라거나 의학적 평가가 불완전해서 병원에 의해 수술이 취소된 경우도 6.8%를 차지했습니다. 연구팀은 수술이 취소될 경우 수술 인력이나 수술 기구 등이 제때 활용되지 못해 신규 환자의 입원이 늦어진다며 수술 취소 가능성을 고려한 수술실 운영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3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추나요법은 잘못된 자세나 사고 때문에 어긋난 척추나 관절 등을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교정하는 치료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그동안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지 못하던 한방추나요법에 대해 오는 3월부터 보험급여를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기준 최소 8,000원에서 최대 20만 원에 이르던 추나요법을 오는 3월부터 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를 내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보험급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공단에서 폭발이나 화재 사고로 생긴 유독물질이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는데요. 이 유독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 저류 시설이 울산 석유화학공단에 조성됩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울산 석유화학공단에서 발생한 유독물질 누출 사고는 247건, 폭발이나 화재 등으로 발생하는데 지난 2013년 33건이 된 것이 2017년에는 79건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누출된 유해 물질이 빗물에 섞여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사고 당시 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완충 저류 시설이 있었다면 수질 오염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1970년 중반부터 조성된 이 공단에는 완충 저류 시설이 없습니다. 울산시는 2021년까지 울산 석유화학공단에 오염물질 3만 7천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완충 저류 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완충 저류 시설은 공장에서 나온 유독물질을 오수 배관을 통해 모은 뒤 폐수 처리 시설에서 정화해 배출하는 이른바 수질 오염 방지 시설입니다. 일시적으로 가두어서 이것을 적정 처리하여 하천의 수 생태계 보호라든가 수질 보호를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울산시는 온산 국가산업단지와 신일반 산업단지 등 지역 내 5개 국가산업단지 13곳에 차례로 완충 저류 시설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는 매년 최첨단 기술을 선보이며 세계인을 사로잡는데요. 올해 전시회에선 부품 제조사와 신생기업들도 많이 참가해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 선보인 전기자동차 충전기입니다. 10분 만에 충전을 끝낼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발열을 줄이고 자동차와 통신 기능을 보완했기 때문입니다. 이 충전기 덕에 회사는 설립 3년 만에 매출액이 100배 넘게 늘었습니다. 이제 해외 진출을 위해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전 인프라를 이미 마켓시어 80% 이상 진행을 했고 수출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서 CES쇼에 나오게 됐고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어떤 차량 OEM사들이 찾아줌으로써 저희가 충전 인프라를 수출 쪽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세계 초일류 기업들의 각축장인 CES에서 나름 존재감과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입니다. 이번 CES에는 지자체와 대학, 민간단체 등 22개 기관이 지원해 330여 곳의 중소기업이 참가했습니다. 혁신기술 홍보관 참가 기업이 2배로 늘어나는 등 지난해보다 120여 곳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워야 하는 지자체들은 전시회 참여에 적극적입니다. 상담하고 또 구매로 바로 이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바이어들과 사전에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면 훨씬 더 큰 성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대구 공동관은 나흘 동안 750여 건의 상담 실적을 거뒀고 72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바이어들과 제품 공급은 물론 공동 개발도 추진하기로 해 추가 성과도 기대됩니다. 경상북도도 내년부터 지역 기업들을 위한 부스를 운영하는 등 지원을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가 열렸죠.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CES 2019에서 볼 수 있었던 IT 트렌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훈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올해 이 CES 여전히 또 성황리에 개막을 했고 예. 마무리가 됐는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들었어요. 예, 규모는 항상 역대 좀 최대 규모를 기록하긴 했는데요. 매해요. 예년에 비하면 조금 차분한 분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단 이번엔 155개국에서 약 4,500개 이제 기업이 참가를 했고요. 네. 참가 인원도 한 18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가 기업 수는 조금 늘었어요. 네. 근데 이 참가 인원은 그 예년과 좀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미중 무역 갈등에다가 새해부터 좀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좀 그런 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전 덕분에 오히려 좀 재미있는 변화의 씨앗을 좀 더 많이 목격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덕분에 더 재미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CES를 우리가 매년 세계 최대 가정 박람회다 이렇게 예. 부르잖아요. 그만큼 한 해의 IT 트렌드를 알 수 있는데 올해의 트렌드는 어떤 거였나요? 이 CES에서는 이제 올해 떠오르는 기술 경향, 기술 트렌드로 5가지를 이미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인공지능,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e스포츠, 또 보건력을 갖춘 스마트 도시인데요. 사실 진짜 주인공은 인공지능이랑 TV, 그 모빌리티 같은 자율주행차죠. 네. 이 스마트폰이 뒤로 밀려나면서 이들이 주인공으로 떠오른 지가 한 4, 5년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요. 아쉽지만 올해도 좀 큰 변화를 가져올 어떤 흐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람객들이 환호성을 터뜨릴 만한 그런 것들은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것 예. 같은데요. 그래도 이번 2019 CES에서 가장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뭐였을까요? 예, 일단 그 LG전자에서는 이제 구부릴 수 있는 OLED 스크린의 특성을 이용해서 예. 이 OLED 폭포를 만들어서 선보였습니다. 지금 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예. 거군요. 전시장 입구 한쪽 천장과 옆 벽면을 가득 채운 이제 폭포인데요. 네. 이게 좀 실제 폭포를 옹겨다 놓은 때 이제 구불구불한 디스플레이로 많은 사람의 시선을 좀 사로잡았다라고 합니다. 네. 아마 인증사진을 찍기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니었나 싶은데. 그랬겠네요. 예. 또 그 미국의 헬리콥터 제조업체 벨 같은 경우에는 미래형 에어택시 벨 렉서스를 최초로 공개해서 네.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벨 렉서스는 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 택시인데요. 네. 4명의 승객과 1명의 조종사가 탑승할 수 있는 이제 소형 항공 택시라고 합니다. 6개의 초대형 로터가 달린 그런 헥사콥터고요. 네. 벨은 이 플라잉 택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우버 에어의 협력사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플라잉 택시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 항공 택시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밖에 현대에서 내놓은 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걸을 수 있는 자동차요. 예, 이런 것과 이제 LG에서 선보인 덜덜 말리는 화면을 가진 TV도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롤러블 TV까지요. 예. 방금 말씀해주신 플라잉 택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상용화 목표라고 하는데 예.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자, 그리고 또 이번 CES에서도 재미있는 변화를 주목할 수 있다라고 하셨죠, 앞서. 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건가요? 일단은 그 예전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네. 이런 어떤 합종 연행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기업 간에 서로 이제 손잡는 일들이 지금 이뤄졌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삼성과 LG, 소니, 비주오 등 이 회사에서 만든 TV에서 아이폰으로 산 콘텐츠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폰으로 산 콘텐츠를요? 예, 이제 아이튠즈가 탑재되거나 아니면 애플 홈킷, 이제 에어플레이 2라는 무선 전송 기능을 넣기로 한 건데요. 네. 지금까지는 이 애플 TV라는 제품을 쓰지 않으면 영상 무선 전송은 어떤 기기에서도 쓸 수 없었거든요. 볼 수 없었군요. 예, 그런데 그게 갑자기 풀려버린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애플이 앞으로 올해죠. 올해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뤄진 그런 결정이긴 하지만요. 네, 최근에 기술 혁신이 워낙 빠르게 이루어지니까 한 기업이 단독으로 그런 변화에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변화라고 보이는데요. 이 애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애플뿐만 아니라 그동안 독자적인 AI 플랫폼을 이 빅스비라고 있었잖아요. 네. 삼성에서 굉장히 고집해오는 건데 삼성도 이번에 빅스비뿐만 아니라 구글 어시스턴트랑 아마존 에코, 알렉사까지 좀 동시 표준으로 이제 가전기기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중국 바이두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차량을 이제 선보였고요. 또 이 바이두 같은 경우는 또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이랑 손을 잡고 네. 이제 월마트 무인배달 서비스에도 이제 나서기로 했는데요. 네. 이미 이 자율주행차 배달 서비스를 구글 웨이모가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두와 구글이 벌이는 어떤 이 경제도 좀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런 협력의 흐름은 알고 보면 결국 이제 인공지능 때문인데요. IT 업체에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이 제조업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거든요.
또 네. 제조업에서도 인공지능 도움 없이는 이제 새로운 제품을 내놓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합종 연행의 흐름은 좀 쭉 이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기업들이 동맹 체제를 구축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네. 보완해 나가는 모습들이 참 흥미로운데요. 자, 최근 ICT 기술의 변화하면 또 5G 기술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쵸.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을 받았던 그런 5G 기술이나 또 TV 같은 게 새로운 것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TV는 앞서 소개한 이 돌돌 많은 TV를 제외하면 예. 8K 이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이나 LG를 비롯해서 소니 또 4년 만에 이번에 CES에 복귀한 샤프까지 모두 8K 해상도 TV를 내세우고 있었는데요. 네. 워낙 가격이 비싼 편이라 당분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웬만한 직장인들 막 1년 연봉 그렇게 비싼 스마트 TV들이 있으니까요. 또 네. 5G 통신 같은 경우도 약간 아쉬움을 이제 남겼는데요. 미중 무역 만찰로 인해서 중국 회사들이 좀 몸을 사린 그런 탓인지 좀 선보인 사업은 굉장히 많았는데 그에 비해서 주목을 받은 그런 발표는 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퀄컴 같은 회사에서 5G용 칩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이제 프로토타입 시제품 5G 스마트폰이 전시된 정도였는데요. 다만 버라이즌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흥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이 5G 통신을 이용해서 수술 환자를 확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스마트폰 말고도 5G 네트워크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지 조금 기대를 하게 한 그런 발표였습니다. 네. 그밖에 뭐 국내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5G를 이용해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나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상당히 많이 선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자율주행차 이 부분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네. 자율주행차의 핵심에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 소비자 가지는 최신화도가 인공지능이랑 이 자동차 두 가지에 거의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로 살아가는 곳을 이제 가정이랑 야외 그리고 회사라고 이제 나눠서 본다면요. 네. 가정에서 쓰는 가전과 야외에서 사용하는 이동 수단에 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자율주행차는 이번에 이제 시범 테스트를 마치고 어떻게 실제 서비스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거든요. 네. 구글 같은 경우는 웨이모 원이라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작년 12월에 이미 공식 런칭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GM이나 포드 또 자동차 부품 회사인 보쉬에서도 네.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결국 이쪽으로 얘기가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래 차 분야의 주도권 싸움까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뭐 이런 말씀해주신 핵심 분야 외에도 여러 신생 기업들과 벤처 기업들도 주목을 받았잖아요. 네. 어떤 관심 가져볼 만한 기술들이 나왔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생활 밀착형 기기들이 굉장히 많이 선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 작년부터 스타트업 회사들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해졌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기기들이 많이 선보이는데요. 일단 작년에 선보여 화제를 불러모았던 이 빨래 개는 로봇이 있습니다. 네. 폴드메이트라는 로봇인데 기억나요. 이 로봇가 좀 더 제대로 된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제 출시될 제품은 이제 $1,000 이하로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이 세탁소 같은 곳에서 앞으로 많이 쓰이지 않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도 쓰고 싶은데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또 빵 굽는 로봇, 빵 굽는 로봇 자판기 브레드봇 같은 경우도 좀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브레드봇은 이 빵 제조 기계로 자동으로 반죽을 하고 반죽해서 알아서 구워서 직접 만들어진 빵을 파는 그런 자판기인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갓 구워진 따끈따끈한 빵을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맛이 어떨지 조금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네요.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제품을 이제 선보였습니다. 어떤 좀 모유를 쉽게 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속옷이라던가 네. 아니면 체온으로 충전해서 따로 충전할 필요가 없는 스마트워치 같은 이런 디지털 헬스나 슬립테크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제품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개인용 로봇, 안고 달 수 있는 로봇이나 애완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로봇들이 굉장히 많이 선보인 그런 네.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CES가 새로운 발상으로 관람객을 즐겁게 해주는 데는 성공한 것 같네요. 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달의 낮과 밤은 왜 이렇게 온도차가 크게 벌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달의 낮과 밤의 길이가 지구보다 훨씬 길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보름 가까이 내리쬐는 낮에는 온도가 섭씨 100도 이상 올라가고요. 마찬가지로 긴 밤중에는 몹시 추워지는 건데요. 그래서 달 탐험은 너무 더운 낮을 피하도록 계획을 세운다고 하네요.
이처럼 극한의 땅이지만 희귀자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달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